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오랜 시간 공들여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그 기쁨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 입을 열었던 순간. 그런데 상대의 얼굴을 바라보다 문득 멈추게 된 그 순간. 입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고 목소리에는 온기가 빠져 있었다. 그 묘한 공기를 느끼며 속으로 조용히 후회했을 것이다. 말하지 말걸. 그냥 혼자 알고 있을걸. 그 후회는 아직도 가슴 어딘가에 남아있을지 모른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후회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 후회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에 관한 이야기다. 쇼펜하워는 평생 이 문제를 파고들었다. 왜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드러낼 때마다 스스로 상처를 입는가?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는가? 왜 침묵이 때로는 어떤 언어보다 강력한가? 그는 그 답을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찾았다. 오늘 그 답을 함께 들여다볼 것이다.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 당신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오해받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질투다. 우리는 질투를 나쁜 감정이라고 배웠다. 부끄러운 감정이라고 배웠다. 그래서 질투를 느끼면 그것을 숨기고 아닌 척하고 스스로를 나무란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감정을 바라보았다. 그는 질투를 숨겨야 할 결함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가장 솔직한 민낯이라고 보았다. 질투를 부정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질투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질투는 어디서 오는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감정의 구조를 날카롭게 분석했다. 그는 질투를 단순히 남의 것을 탐내는 욕망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질투가 언제나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향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이 좋은 것을 얻었을 때 느끼는 아픔. 그것이 바로 질투의 본질이라고 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의 성공은 질투를 불러오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먼 곳의 이야기로 느껴질 뿐이다. 하지만 바로 옆에서 함께 시작했던 사람이 앞서 나갈 때 그 감정은 전혀 다른 성질을 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이것을 사회적 비교 이론으로 설명했다.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 못한다. 항상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자신을 파악한다. 그리고 그 비교는 언제나 비슷한 위치의 사람을 향한다. 자신과 너무 동떨어진 존재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닮은 사람을 거울 삼아 자신을 들여다본다. 그 거울 속에서 자신보다 좋은 것이 비칠 때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학교 출신이 좋은 직장을 얻었다는 소식이 귓가를 맴돈다. 함께 입사했던 동료가 먼저 승진했다는 말이 며칠을 따라다닌다. 비슷한 형편이라 애렸던 이웃이 새 아파트를 샀다는 말을 듣고 밤새 잠이 오지 않는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다. 이것은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한 인간 본성의 작동 방식이다. 부족 사회에서 살던 시절부터 인간은 자신의 위치를 집단 내에서 파악해야 했다. 그 생존 본능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다. 이것은 수천 년의 경험이 압축된 심리학적 진실이다. 사촌이기 때문에 배가 아픈 것이다. 남이라면 아프지 않는다. 비슷한 거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공이 나의 초라함을 더욱 선명하게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다. 쇼펜하워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인간의 행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고 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비해 무엇을 가졌느냐가 우리의 감정 상태를 결정한다고 했다. 이것이 비극이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주변에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불행해지고 조금밖에 없어도 주변보다 나으면 만족한다. 인간이 진정한 만족을 얻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비교의 함정에 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자신의 행복과 성취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가르쳐 준다. 당신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은 단순히 그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소식을 자신의 현재와 비교한다. 그리고 그 비교에서 자신이 뒤처진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반응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때로는 질투가 되고 때로는 불쾌함이 되고 때로는 당신을 향한 미묘한 적대감이 된다. 당신은 기쁨을 나누고 싶었는데 상대방에게 고통을 선물한 셈이 된다.
인간이 자신의 성취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히 허영심 때문만은 아니다. 그 뿌리는 훨씬 깊은 곳에 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층위로 분류했다. 음식과 안전이라는 기본적 필요를 넘어서면 인간은 반드시 인정과 존중을 원한다고 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만큼이나 근본적인 욕구라고 보았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은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갈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갈망을 채우려는 방식에 있다.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고 행복을 과시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통해 인정받으려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원하는 것의 반대를 얻는다. 진정한 인정은 강요할 수 없다. 설득으로 얻을 수 없다. 과시로 만들어낼 수 없다.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때,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인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는 권좌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타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신경 쓰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는 20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것이 얼마나 더 덮는 일인지를. 그 갈구 자체가 우리를 타인의 손에 맡기는 행위임을. 에픽테토스는 노예로 태어났다. 신체적 자유조차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 중 하나로 기억된다. 그 이유는 그가 내면의 자유를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다.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 우리의 반응뿐이다.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타인이 우리의 행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니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마라.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남들이 나의 성취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나의 행복을 어떻게 볼지,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행복을 드러낼지 말지, 그 성취를 공유할지 침묵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이다. 카를 융은 인간의 마음속에 두 개의 층이 있다고 했다. 하나는 사회에 보여주는 얼굴, 페르소나다. 또 하나는 숨겨진 그림자, 즉 드러내지 않는 내면이다. 인간은 사회생활을 위해 페르소나를 쓰고 산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페르소나를 너무 강하게 믿을 때 발생한다. 자신이 쓰고 있는 가면이 자신의 진짜 얼굴이라고 착각할 때 인간은 남들에게 그 가면을 인정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린다. 칭찬받기 위해, 부러움을 사기 위해,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 그 드러냄의 이면에는 사실 깊은 불안이 있다. 인정받지 못하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 불안을 날카롭게 짚었다. 그는 인간이 타인의 시선에 집착하는 이유를 의지의 맹목성에서 찾았다. 인간의 내면에는 살려는 의지, 인정받으려는 의지가 맹목적으로 작동한다. 이 의지는 이성의 명령을 쉽게 무시한다. 드러내지 않는 편이 낫다고 이성이 말해도 의지는 드러내라고 외친다. 보여줘야 살 수 있다고, 인정받아야 존재할 수 있다고 충동질한다. 그 충동에 끌려가는 한, 인간은 스스로 만든 함정 속을 빙빙 돈다.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것은 냉소적인 세계관이 아니다. 인간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실용적 지혜다. 당신이 오래된 친구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친구가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것은 당신의 성공이 친구 자신의 위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다. 당신이 걷는 길이 친구가 걷는 길과 완전히 다를 때, 또는 당신이 이미 친구가 절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을 때, 친구는 비교적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과 친구가 비슷한 조건에서 시작해서 비슷한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을 때, 당신의 성공은 친구에게 자신의 실패를 확인시키는 신호가 된다. 당신이 힘들었을 때 친구가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 위로가 심리적으로 안전했기 때문이다. 당신보다 나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며 돕는 행위는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는 기쁨을 준다. 동정은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당신이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순간
그 관계의 역학이 뒤집힌다. 이제 친구가 당신을 올려다보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 순간 무의식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노골적인 악의가 아니다. 자신도 알아채지 못하는 미묘한 저항이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아 위협 반응이라고 부른다. 자신의 자아상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인간은 다양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다. 그 중 하나가 위협하는 대상을 끌어내리는 것이다. 당신의 성취를 운으로 돌리거나, 당신의 행복의 흠집을 찾거나, 조용히 부정적인 말을 흘리거나, 더 나아가 당신의 실패를 바라게 된다. 이것은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그 본능의 희생자가 당신이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했다. 자신의 행복을 알리는 것은 질투를 잠에서 깨우는 일이다. 자고 있는 짐승을 굳이 깨울 필요가 없다. 인간관계에서 지혜는 이 본능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는 데 있다. 친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방법, 그것이 바로 침묵이다. 니체는 르상티망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다. 이것은 프랑스어로 원망 또는 분개를 뜻한다. 니체가 관찰한 것은 이것이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사람이 그것을 얻은 사람을 공격하거나 폄하하는 심리, 직접적으로 경쟁할 힘이 없을 때 상대방의 성취 자체를 부정하거나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려는 심리, 이것이 사회 곳곳에서 작동한다. 당신의 성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말한다. 저게 다 운이야. 뒤에서 뭔가 있었겠지. 능력 때문만은 아니야. 이 말들은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열등감과 원망을 다스리기 위한 독백이다. 하지만 그 독백이 당신의 귀에 들어오면 당신의 성취에 먹칠을 하기 시작한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나면 한 가지가 분명해진다.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성취와 행복을 알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다. 관계를 보호하는 지혜다. 당신의 성공을 알림으로써 친구를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당신의 행복을 드러냄으로써 주변에 질투의 씨앗을 심을 필요가 없다. 조용히, 그리고 온전히 자신의 기쁨을 자신이 누리면 된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드러내지 말아야 할 것들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되 동서양의 수천 년 지혜가 하나같이 동의하는 세 가지 비밀이다. 첫 번째는 재산과 돈이다. 돈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다. 돈이 있으면 선택지가 넓어진다. 없으면 선택지가 좁아진다. 그 단순한 사실이 돈을 권력과 자유의 상징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 상징성 때문에 돈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긴장과 갈등의 씨앗이 된다. 당신이 얼마를 가졌는지가 알려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선 당신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다. 사람들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당신이 가진 돈을 통해 보기 시작한다. 당신의 말 한마디도 돈 있는 사람의 말로 해석된다. 당신의 행동 하나도 돈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평가된다. 당신은 더 이상 그냥 당신이 아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의 성격이 바뀐다. 부탁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친한 척하며 접근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재산에서 자신의 몫을 기대하기 시작한다. 가족 안에서도 이 문제는 피하기 어렵다. 부모가 남긴 유산, 형제 중 누가 더 많이 받았는가? 이런 문제들이 수십 년을 이어온 가족 관계를 산산조각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 균열의 시작은 거의 언제나 돈의 존재가 공개되는 순간이다. 중국의 고전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가르쳤다. 빛을 감추어라. 자신의 예리함을 숨기고 먼지 속에 섞여라. 이것은 낮음을 강요하는 말이 아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자신을 보호하라는 지혜다. 밝게 빛나는 것은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위험한 것도 함께. 빛을 감추는 것은 지혜로운 자기 보호다. 재산은 오직 당신과 당신의 재정을 관리하는 곳만 알면 된다. 가까운 가족이라도 전부를 알릴 필요는 없다. 과시적인 소비를 피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비싼 물건, 화려한 차, 눈에 띄는 명품, 이런 것들은 당신의 재산 상태를 세상에 광고하는 표지판이 된다. 그 표지판은 부러움만 불러오는 것이 아니다. 시기와 적의와 이용하려는 의도도 함께 불러온다. 조용히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로운 삶이다. 두 번째는 목표와 계획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다.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 목표를 공유하는 것은 동기를 불러일으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심리학은 다른 사실을 보여준다. 심리학자
테터 골비처의 연구는 충격적인 결과를 담고 있다. 자신의 목표를 타인에게 말할 때 오히려 그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유는 이렇다. 인간의 뇌는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서 일정한 만족감을 얻는다. 실제로 성취하지 않았는데도 말함으로써 이미 한 것 같은 착각이 생긴다. 그 만족감이 실제 행동을 향한 에너지를 약화시킨다. 말이 행동을 대신하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주변의 반응이라는 변수가 작동한다. 당신이 새로운 목표를 이야기할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응원과 격려보다는 걱정과 회의가 더 많다. 요즘 그게 쉽지 않다. 그것보다는 지금 있는 곳을 지키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말들은 당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 말이 당신의 의지에 스며드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 서서히, 조용히 당신의 도전 의지를 갉아먹는다.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항상 악의에서만은 아니다. 하지만 무의식의 동기를 들여다보면 당신이 변화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 당신이 도전해서 성공한다면 자신과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 당신이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 선언이 자신의 안주를 불편하게 만든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변화를 막으려는 말을 내뱉는다. 진정한 고수는 다 이루고 나서야 말한다. 계획할 때 말하지 않는다. 과정을 떠들지 않는다. 결과를 보여줄 뿐이다.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라. 그들은 대개 조용했다. 자신의 구상을 함부로 밝히지 않았다. 반응을 살피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고 세상이 그 결과를 보게 되는 날 비로소 그 모든 것이 드러났다. 장자는 뛰어난 장인의 이야기를 즐겨했다. 그 장인은 자신의 솜씨를 과시하지 않았다. 그냥 목재 앞에 서서 나무 안에 이미 있는 형상을 찾아낼 뿐이라고 했다. 진정한 실력은 스스로를 드러낼 필요가 없다. 그것은 결과 속에서 말없이 빛난다. 당신의 목표와 꿈은 당신의 내면과 당신의 행동 속에만 있어야 한다. 세상이 알아야 할 때는 결과가 알릴 것이다. 세 번째는 사생활과 가정수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지키기 어려운 비밀이다. 우리는 친밀감을 나누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가정에서 벌어지는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배우자와의 문제, 자녀의 고민, 이런 이야기를 친한 사람과 나누면 위로가 된다. 공감받으면 잠시 숨통이 트인다. 그 욕구는 자연스럽고 인간적이다. 하지만 그 말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한번 입 밖에 나간 말은 당신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다. 그것은 의도와 무관하게 떠돌아다닌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은 가정사가 어느 날 엉뚱한 곳에서 들린다.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시작했던 이야기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돌아온다. 그리고 그것이 돌아올 때는 언제나 더 날카로운 형태로 돌아온다. 당신이 배우자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했다고 하자.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 그 과정에서 말은 변한다. 맥락이 사라지고 감정이 더 짚혀지고 사실이 왜곡된다. 결국 당신이 한 말은 전혀 다른 형태로 당신의 배우자 귀에 들어간다. 신뢰가 무너진다. 상처가 생긴다. 당신이 위로받으려 했던 그 행동이 가장 가까운 관계를 훼손한다. 가정의 어려움을 밖에 알린다는 것은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외부에 내놓는 것이다. 그것은 언젠가 당신을 향한 무기가 된다. 인간관계는 불변하지 않는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오늘 당신의 비밀을 들어준 사람이 내일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 그것이 항상 악의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감정이 상했을 때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알고 있는 약점을 무기로 꺼낸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신중한 침묵은 현명한 사람의 덕목이다. 아무에게나 자신의 내면을 열지 마라.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집의 문을 여는 것과 같다. 아무나 들이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가정사는 당신과 당신의 가정 안에만 있어야 한다. 갈등이 있다면 당사자와 직접 풀어야 한다. 제3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확산시키는 것이다. 진정한 지혜는 아픔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다루는 적절한 방식을 아는 것이다. 가정의 어려움은 가정 안에서 또는 전문가와 함께 다루어야 한다. 주변의 동정을 구하는 것은 일시적인 위로는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침묵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는 침묵을 오해하고 있다. 침묵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패배하는 것, 억울함을 사귀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진정한 침묵은 그런 것이 아니다. 침묵은 가장 능동적인 선택이다. 가장 강력한 표현이다. 가장 정교한 전략이다.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보라.
당신의 성취를 부정하거나, 당신의 가치를 낮추거나, 당신을 자신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보통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화를 내거나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소리를 높이거나 설명을 늘어놓거나 반박을 하거나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쇼펜하우어는 이 두 가지 반응 모두를 어리석다고 보았다. 화를 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흔들렸다는 정보를 주는 것이다. 자신을 증명하려는 것은 상대방이 제시한 기준을 수용한다는 뜻이다. 두 경우 모두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을 주는 셈이다. 반응이 있다는 것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효과가 있다는 것은 계속하게 만든다. 침묵은 다르다. 당신이 침묵할 때 상대방은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한다. 자신의 말이 어디에 닿았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당신이 상처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 그 불확실성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든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다. 무관심이다. 자신의 행동이 아무런 반응도 일으키지 못한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큰 무력감을 준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적었다. 가장 강력한 복수는 그 사람과 같아지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이 당신을 끌어내리려 할 때 당신이 그 수준에서 반응한다면 이미 내려간 것이다. 침묵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아한 승리다. 침묵은 또한 신비로움을 만든다. 자신의 생각을 다 드러내는 사람은 읽힌다. 읽힌 사람은 예측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은 사람은 가볍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하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느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안 된다는 감각. 그것이 경계심을 만들고 존중을 만든다. 함부로 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세상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투명하고 정직한 것이라는 관념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수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 성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서의 투명함은 아름답다. 하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관계에서 의도를 알 수 없는 사람 앞에서의 투명함은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당신이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당신의 속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갑옷 없이 전장에 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다. 말을 아끼는 것은 소통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말의 무게를 아는 것이다. 말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이 관계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무엇을 말해도 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말하는 사람은 정보를 주고 침묵하는 사람은 정보를 모은다. 그 차이가 관계의 주도권을 결정한다. 고독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혼자일 때 비로소 자신이 된다. 이 말은 자폐적 고립을 권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과 진정으로 마주하는 시간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에 둘러싸여 있다. 사람들의 말, 미디어의 소음, 타인의 평가, 사회의 기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말한다. 그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진다. 고독은 그 모든 소음에서 벗어나는 시간이다. 그 시간 속에서 진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고통인지가 선명해진다.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행복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충만할 때 행복한 것인지도 알게 된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다. 당신 자신 속으로 들어가라. 당신의 삶이 솟아나는 근원을 찾아라. 그 근원은 타인의 눈 속에 있지 않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 속에 있지 않다. 그것은 오직 당신 내면의 가장 조용한 곳에 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이 삶의 후반부에 마주하는 과제를 자아 통합이라고 불렀다.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면서 그것이 의미 있었다고 느끼는 것, 자신이 누구인지를 수용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노년의 심리적 과제라고 했다. 이 통합은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직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고독은 그 대화를 위한 시간이다. 빅토르 프랭클은 나치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이것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외부 조건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자유는 남는다. 그는 이 내면의 자유를 인간 존엄성의 마지막 보루라고 했다. 고독 속에서 이 자유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기 완성이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에서 무엇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찾는다. 사람을 만나고, 말을 하고, 소식을 전하고, 반응을 확인한다. 하지만 그 모든 분주함이 끝나고 나면 더 깊은 공허함이 찾아온다. 진정한 고독은 다르다.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함께 있는 것이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의 내면에서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이다. 그 풍요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상태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행복을 드러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행복이 이미 그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한 삶은 오직 두 가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나는 고통을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는 것이다.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욕망, 자신의 행복을 과시하려는 욕망, 자신의 성취를 드러내야 한다는 충동, 이것들을 줄이는 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고독은 그 줄임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으면 이것이 된다. 자신의 내면에서 충만한 사람은 외부를 향해 증명하지 않는다. 진정한 행복은 고요 속에 있다. 우리는 행복을 언제나 역동적인 것으로 상상한다. 환호하고,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것. 물론 그런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가장 깊은 행복은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조용하고, 잔잔하고, 설명하기 어렵다. 혼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느끼는 평온함. 아무도 없는 아침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며 느끼는 감사함.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고요한 순간의 자유로움.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찾은 행복의 본질이었다. 세네카는 말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충분히 가진 것이다. 이 감사는 비교에서 오지 않는다. 타인보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삶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 감사는 남들이 알아줄 때 더 커지지 않는다. 혼자 조용히 느낄 때 가장 진하다. 불교 철학은 이것을 다른 언어로 이야기한다.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 인정받으려는 집착, 자신의 행복을 확인받으려는 집착, 타인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집착, 이 모든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 그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 에픽테토스는 자신이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자유롭다. 어떤 것도 나의 내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내가 선택하는 것만이 나를 규정한다. 이것이 가장 완전한 자유다. 신분이나 재산이 주는 자유가 아니다. 타인의 인정이 주는 자유도 아니다.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다스림으로써 얻는 자유다. 당신의 행복이 남들의 인정에 달려있다면 그 행복은 매우 취약하다. 인정이 사라지는 순간 행복도 사라진다. 하지만 당신의 행복이 자신의 내면에서 온다면 그것은 빼앗길 수 없다. 누가 축하해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행복은 당신 안에서 조용히 타오른다. 가득 찬 그릇은 흔들어도 소리가 없다. 빈 그릇은 작은 충격에도 요란하게 울린다. 자신의 내면이 충만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면이 비어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채우려 한다. 인정받으려 하고, 부러움을 사려 하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 한다. 그 채움의 노력이 얼마나 지쳐가는 여정인지를 그 길을 걸어본 사람은 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자. 질투는 인간의 본성이다. 그것을 모르는 척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 본성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자극을 만들지 않는 것이 지혜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관계를 보호하는 첫걸음이다. 드러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재산과 돈, 목표와 계획, 사생활과 가정사. 이 세 가지는 당신의 가장 깊은 부분이다. 그것을 쉽게 드러낼 때 당신은 취약해진다. 조용히 간직할 때 당신은 강해진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언어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우아한 방법이다. 신비로운 사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존중받는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자신을 가장 깊이 만나는 시간이다. 그 시간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충만함을 발견할 때 더 이상 밖에서 인정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 자유가 가장 완전한 행복이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남의 눈이 필요하지 않다. 그것을 나누기 위해 남의 축하가 필요하지 않다. 당신의 기쁨이 조용히, 깊숙이, 오직 당신의 내면에서 울릴 때, 그것은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 된다. 오늘부터 조금 다른 선택을 해보자.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드러내기 전에 한번 멈춰서 보자. 정말 이것을 말해야 하는가? 이것을 알리는 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그 물음에 답하고 나서 선택하면 된다. 말해야 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다. 그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이미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 것이다. 사람들이 물어올 것이다. 요즘 무슨 일 있냐고. 그저 옅은 미소로 답하면 된다. 그 미소 뒤에 간직한 당신의 평온과 충만함을 그들은 영영 알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가장 강하고 가장 자유로운 삶이다. 당신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다. 당신의 침묵은 냉정함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행복은 소리내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깊이 들이마시는 것이다. 그 작은 기쁨, 그 소중한 성취, 그 은밀한 충만함, 이 모든 것을 홀로 음미할 때 세상에 어떤 것도 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자유가 당신 안에서 피어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가장 조용한 사람이다. 그 조용함은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충만함이다. 그 충만함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된다.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